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평생 정성을 다해 키운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살인자라고 부른다면 그 순간 어머니의 가슴은 어떤 색으로 무너질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시어머니가 차디찬 유치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72살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던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나물 좌판 하나로 아들 셋을 키워낸 분이었습니다. 손마디가 굵고 손톱 밑엔 늘 흙이 끼어 있던 분. 그런 분이 임신한 며느리 몸 상할까봐 한 달치 생활비를 털어보약을 지어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한 보약 한 첩이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감옥에 보냈을까요? 그리고 그날 유치장 면회 창 너머로 어머니가 제게 했던 그 한마디. 저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목소리를 잊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중간에 화가 나서 끄고 싶으셔도 마지막 반전까지는 꼭 함께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의 누명이 어떻게 벗겨지는지, 그리고 그 거짓을 꾸민 사람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끝까지 보시면 가슴이 뻥 뚫리실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에 마음이 가신다면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세상 곳곳에 묻혀 있는 이런 사연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영입니다. 올해로 결혼한 지 7년째 되던 해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난한 집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5살 때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다 다치셨고 그 뒤로 우리 집은 늘 빚에 쫓겼습니다. 어머니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셨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들어가 동생들 학비를 보탰습니다. 남들 다 가는 대학,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남들 다 한다는 연애도 저는 한번 마음 편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누군가의 가난을 메우며 사는 인생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살다 보니 어느새 28이 되었더군요. 그 무렵 작은 식자재 회사 경리로 일하다가 거래처 직원으로 드나들던 지금의 남편 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민수 씨는 말수가 적고 순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것 하나 없었지만 비 오는 날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여 주던 그 사람의 어깨가 늘 젖어 있던 걸 저는 기억합니다. 가난한 살림에 자란 저에게 그 작은 배려 하나가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1년을 만나고 결혼을 했습니다. 양가 모두 형편이 넉넉지 않아 결혼식은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올렸습니다. 신혼여행도 제주도 2박 3일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이제 내가 같이 짐을 들어줄게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간 집이 보통 집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남편은 삼형제 중 둘째였습니다. 위로 큰아주버님 민철 씨, 아래로 도련님 민재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 집안의 어른, 우리 시어머니 이순자 여사가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 뵌 날부터 무서웠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했고 말씀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첫 인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그분은 저를 위아래로 한참 훑어보시더니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손이 거치네. 고생 많이 했나 보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흉인 줄 알았습니다. 가난한 집딸이라 마뜩자나 하시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말은 그분 나름의 가장 따뜻한 칭찬이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좌판을 펴신 분이었습니다. 콩나물, 시금치, 깻잎.
그 자그마한 나물 좌판 하나로 아들 셋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셨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한겨울에도 장갑 한 짝 못 끼고 찬물에 나무를 씻으셨다고. 그래서 손가락 마디가 다 굽으셨다고요. 그런 어머니였으니 표현이 서투신 게 당연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여유 없이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집안에 저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큰동서 한미경 씨였습니다. 미경 씨는 저보다 8살이 많았습니다. 결혼도 저보다 5년이나 먼저 했고요. 친정이 그런대로 살만한 집이었는지 늘 좋은 옷을 입고 손에는 번쩍이는 반지를 끼고 다녔습니다. 저를 처음 본 날 미경 씨는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서, 우리 집은 좀 특별해. 어머님이 워낙 옛날 분이라 며느리 서열이 아주 엄격하시거든. 동서는 막내 며느리니까 어머님 앞에선 늘 한 발 물러서 있어야 해. 알지?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저는 그 말 속에 든 뾰족한 가시를 느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른 모시고 사는 집에 서열이 있는 건 당연한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그저 조용히 제자리에서 할 도리를 다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명절이면 저는 새벽부터 가서 전을 부쳤습니다. 미경 씨는 늘 늦게 와서 다 차려진 상에 숟가락만 얹는 사람이었지요. 시어머니 생신이면 저는 미역국을 끓이고 상을 차렸습니다. 미경 씨는 백화점 상품권 한 장을 봉투에 넣어와서는 어머님, 이게 요즘 제일 인기 있는 거예요 하고 생색을 냈습니다.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을 쓰는 방식이 다른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점점 저를 가까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김장을 하는 날 어머니는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제 손이 트지 말라고 당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핸드크림을 꺼내 제 손에 발라주셨습니다. 이거 좋은 거다. 옆집 박씨가 줬어. 너 손 거치니까 발라라. 저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 핸드크림은 시장에서 1,000원에 파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겐 그 1,000원이 결코 가벼운 돈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머니가 가만히 제 등을 보고 계시더군요. 제가 돌아보자 어머니는 멋쩍게 헛기침을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너는 참 야무지다. 우리 집에 와서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 미안하다. 저는 그 말에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난한 집 맏딸로 늘 가족의 짐을 지고 살아온 제게 누군가 미안하다, 고생한다고 말해준 건 그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큰동서 미경 씨가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경 씨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요. 제가 결혼한 지 7년이 되도록 우리 부부에겐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 부부에게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3년쯤 지나서부터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약도 먹고 시술도 받고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2번의 유산을 겪었을 때 저는 정말이지 살고 싶지 않을 만큼 무너졌습니다. 그때마다 큰동서는 명절 자리에서 다 들으라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집안대는 그래도 제가 이어놨으니 다행이지요. 누구는 7년이 되도록 소식이 없으니 원. 어머님 손주 기다리시느라 얼마나 속이 타시겠어요. 미경 씨에겐 아들이 2 있었습니다. 그걸 늘 무기처럼 휘둘렀지요.
제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면 미경 씨는 슬쩍 미소를 지으며 귤을 까먹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미경 씨가 또 그런 말을 꺼내자 어머니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 자식은 다 때가 있는 거다. 남의 속 그만 긁어라. 순간 상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경 씨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들 앞에서 큰 며느리를 그렇게 막아선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등을 돌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셨다는 사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미경 씨는 부엌까지 따라 들어와 제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동서,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 하지. 어머님이 너 좀 챙겨준다고 정말 네가 이 집 며느리 노릇 다 하는 줄 알아? 착각하지 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땐 정확히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왔던 걸까요? 그 일이 있고 몇 달 뒤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두 주를 확인한 날 저는 진료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7년의 기다림이, 2번의 유산이, 그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휴지를 건네며 이번엔 잘 키워봅시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로 그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사람도 수화기 너머에서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이 소식을 전한 건 그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에 갔습니다. 어머니 앞에 앉아 어머니 저 아이가 생겼어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그 순간 평생 무뚝뚝하셨던 우리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저를 와락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우리 지영이 정말 잘했다. 고생했다. 고생했어. 이 애미가 다 봤다. 네가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이 애미가 다 봤어. 저는 그만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나는 그 나물 냄새, 흙냄새가 그날따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냄새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또 한 사람이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큰동서 미경 씨였습니다. 그날 미경 씨의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축하한다고 말하는 그 입술은 웃고 있었지만 두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임신 사실을 안 뒤로 시어머니의 정성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시장에 나가실 때마다 며느리 입에 맞을 만한 걸 사오셨습니다. 비린내 안 나는 갈치, 알이 굵은 대추, 제철 과일. 당신 드실 건 아무것도 안 사면서 며느리 먹일 것만 바리바리 싸우셨지요. 전화도 자주 하셨습니다. 지영아, 밥은 먹었냐? 입덧은 좀 어떻고? 무리하지 마라.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알았냐? 평생 전화 한 통 먼저 거는 법 없던 분이 매일같이 제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임신 4개월쯤 되었을 때였지요. 시어머니가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이 애미가 큰맘 먹고 좋은 데서 보약을 한 첩 지었다. 임산부한테 좋은 걸로다가 한약방 김영감한테 신신당부해서 제일 좋은 걸로 지었어. 며칠 있다 택배로 보낼 테니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먹어라. 알았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약 한 첩이 얼마나 비싼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그 한약방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비싸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비싼 걸 왜요? 저 그런 거 안 먹어도 돼요. 그 돈으로 어머니 약이나 사드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이년아, 어른 말 들어. 너 몸이 곧 우리 손주 몸이야. 네가 잘 먹어야 우리 손주가 튼튼하게 나오는 거다. 잔말 말고 먹어. 저는 알겠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놀라더군요. 그 보약? 어머니가 한 달치 좌판 수입을 다 털어야 살 수 있는 거야. 어머니가 정말 너를 많이 아끼시나 봐. 저는 그 말에 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어머니가 한겨울 찬물에 손 담가가며 번 돈을 저를 위해 다 쓰셨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이 보약 이야기가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가 다른 자식들에게 자랑삼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영이한테 좋은 보약 지어줬다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큰동서 미경 씨의 귀에 들어간 순간 미경 씨의 질투는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도련님 민재를 통해 들었습니다. 미경 씨가 그 소식을 듣고 큰아주버님에게 이렇게 길길이 날뛰었다고요. 아니, 어머님이 제정신이야? 막내 며느리한테 그 비싼 보약을 지어줘? 나는 임신했을 때 어머님이 미역 한 줄 사다 준 적이 없어. 둘째는 임신했을 때 그렇게 아껴주고 나는 뭐야? 나는 이 집에서 뭐냐고. 큰아주버님은 그저 그만해 하며 말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경 씨의 질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내신 보약은 정확히 약속한 날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산부인과 정기검진이 있어서 아침 일찍 집을 비웠습니다. 택배 기사님이 보약을 문 앞에 두고 가셨다는 문자가 왔지요. 저는 검진을 마치고 점심때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있어야 할 택배 상자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택배가 도난당한 줄 알았습니다. 요즘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들 하니까요. 그래서 경비실에 문의하고 아파트 CCTV를 확인해 봐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보약 잘 받았냐? 어머니, 그게 택배가 도착은 했다는데 문 앞에 없어요. 누가 가져갔나 봐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게 말이다. 큰애기가 가져갔다더라.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큰애기요? 큰동서요? 그래. 큰애기가 그 보약 자기가 우리 손주한테 직접 전해주고 싶다고 가져갔다고 하더라. 직접 가서 너한테 정성껏 끓여 먹이고 싶다나 뭐라나. 나도 좀 이상하긴 했는데 그래도 같은 식구끼리 그러는 거니 좋게 생각하고 저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미경 씨가 저를 위해 보약을 직접 끓여 먹이고 싶다고요? 7년간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제 임신 소식에 얼음장 같은 눈빛을 보내던 그 사람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임산부의 몸이라 큰 다툼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또 설마 같은 식구끼리 보약 하나로 무슨 일이야 있겠나 싶어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걸 저는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정확히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막 아침을 차리고 있는데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도련님 민재였습니다. 평소 점잖던 도련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수, 형수, 큰일 났어요. 지금 어디예요? 그 보약 먹었어요? 형수, 제발 안 먹었다고 말해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련님, 무슨 일이에요? 보약은 큰 동서가 가져갔잖아요. 저 안 먹었어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기 너머로 도련님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한마디에 저는 그만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형수, 그 보약에 독이 들었대요. 큰형수가 지금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 보약 먹고 쓰러졌대요. 그리고 경찰이. 네, 독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수, 진정하고 들어요. 큰형수가 그 보약을 자기가 먹어보겠다고 끓여서 한 모금 마셨는데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대요.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그 약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어머니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가 왜요? 형수, 그 보약을 보낸 게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어머니가 형수를 해치려고 보약에 독을 탔다고 어머니를 지금 긴급 체포했대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입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한 달치 생활비를 털어 임신한 며느리에게 보약을 지어보낸 우리 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독살하려 했다고요? 말이 안 됐습니다.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는 정신없이 옷을 챙겨 입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하니 남편은 이미 회사에서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목소리도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 보니 상황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큰동서 미경 씨가 자기가 보약을 한 모금 마시고 쓰러졌다고 진술을 했고 병원에서 그녀의 위세척 결과와 함께 남은 보약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큰아주버님 민철 씨가 시어머니를 고발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큰아주버님을 붙잡고 따졌습니다. 아주버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어머니가 어떤 분인데 어머니가 저를 왜 해쳐요? 어머니는 제 임신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큰아주버님은 제 눈을 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서, 미안하지만 증거가 다 나왔잖아. 그 보약은 어머니가 보낸 거고 거기서 농약이 나왔어. 미경이가 죽을 뻔했다고. 나는 내 아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그 옆에서 큰동서 미경 씨가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입가에 산소호흡기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그런데 저는 보았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는 그 순간 미경 씨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비웃듯이 올라가는 것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치밀하게 짜놓은 함정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면회하게 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한참을 매달린 끝에 짧은 면회가 허락되었습니다. 유치장 면회실 그 차가운 창 너머로 우리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평생 꼿꼿하던 그 허리가 그날따라 한없이 굽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두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순간 어머니는 그만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지영아, 이 애미가 아니다. 이 애미가 절대 그런 짓 안 했다. 내가 어떻게 우리 손주를. 지영아,
이 애미를 믿어다오. 제발, 제발 이 애미를 믿어줘. 72살 노인이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서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에 손을 대고 어머니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를 믿어요. 단 1초도 어머니를 의심한 적 없어요.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울지 마세요. 제가 반드시 어머니를 여기서 꺼낼게요. 반드시요. 어머니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지영아, 정말 이 애미를 믿어주는 거냐? 네, 어머니. 믿어요. 그리고 약속할게요. 이 누명, 제가 반드시 벗겨드릴게요. 어머니는 결백하세요. 그 사실을 제가 온 세상에 다 밝힐 거예요. 저는 그날 그 차가운 면회실을 나오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어머니를 함정에 빠뜨렸다면 저는 그 진실을 반드시 파헤치겠다고. 임산부의 몸이지만 제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날의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임산부는 흥분하면 안 된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 흥분하는 것보다 차갑게 머리를 굴리는 것이 우리 어머니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평생 격리로 일하며 숫자와 서류를 다뤄온 사람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장부를 보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귀신같이 찾아내는 게 제 특기였지요. 저는 이 사건을 하나의 잘못된 장부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어딘가 분명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자, 정리해 봅시다. 첫째, 보약은 시어머니가 한약방에서 지어 택배로 보냈다. 둘째, 그 택배는 우리 집 문 앞에 도착했다. 셋째, 그런데 그 보약을 큰동서 미경 씨가 직접 끓여 먹이고 싶다며 가져갔다. 넷째, 다음 날 미경 씨가 그 보약을 마시고 쓰러졌고 보약에서 농약이 나왔다. 여기서 저는 첫 번째 의문에 부딪혔습니다. 미경 씨는 7년간 저를 무시하고 질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왜 저를 위해 보약을 끓여 먹이겠다고 가져갔을까요? 그것도 직접 우리 집에 와서 가져간 것도 아니고 우리 집 문 앞에 놓인 택배를 가져간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상한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의문. 만약 시어머니가 정말 저를 독살하려고 보약에 농약을 탔다면 그 보약은 누가 끓여 먹어도 죽을 만큼의 독이 들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미경 씨는 한 모금을 마시고 쓰러졌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위세척을 하고 살아났지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누군가를 독살하려 했다면 그렇게 어설프게 했을까? 한약방에서 지은 약은 며칠에 걸쳐 나눠 먹는 게 보통입니다. 한 첩을 끓이면 보통 2~3봉지가 나오지요. 그렇다면 그 독은 며칠에 걸쳐 조금씩 몸에 쌓이게 했을 겁니다. 한 모금에 사람이 거품을 물고 쓰러질 만큼의 독이라면 그건 살인이 아니라 그냥 눈에 띄는 사고를 만들려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세 번째 의문.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미경 씨는 보약을 우리 집 문 앞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보약은 하룻밤 동안 미경 씨의 손에 있었습니다. 즉, 그 보약이 미경 씨의 집에 있는 동안 누구든 거기에 무언가를 넣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보약은 시어머니의 손을 떠난 뒤로 미경 씨의 손을 거쳤습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 농약을 탔다면 그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미경 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였습니다. 저는 먼저 도련님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는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제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저를 친누나처럼 따랐고 거짓 앞에서 침묵하지 못하는 정직한 청년이었지요. 도련님, 저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는 결백해요. 이건 분명히 함정이에요. 저랑 같이 진실을 밝혀요. 전화기 너머로 민재가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가 형수를 어떻게 아끼시는지 제가 다 봤어요. 어머니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에요. 뭐든 시키세요. 제가 다 할게요. 저는 그 말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을 향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한약방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약을 지으신 그 한약방, 김영감님이 운영하는 곳이었지요. 저는 민재와 함께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김영감님은 우리를 보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요. 내가 그 보약을 직접 지었는데 거기서 농약이 나왔다니. 나는 40년 동안 약을 지었지만 단 한 번도 약재에 문제가 있던 적이 없어. 순자 씨가 며느리 임신했다고 제일 좋은 약재로 지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단 말이요. 내가 산삼이며 녹용이며 제일 좋은 걸로만 골라 넣었는데 저는 김영감님께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 보약을 지으실 때 혹시 농약 성분이 들어갈 일이 있었을까요? 천만에, 우리 약재는 다 검증된 거요. 게다가 약을 달일 때 100도가 넘는 물에 몇 시간을 끓이는데 거기에 무슨 농약이 들어가겠소. 만약 약재 자체에 농약이 있었다면 그건 내가 책임지겠지만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단서를 잡았습니다. 어르신, 그럼 그 보약은 어떤 형태로 포장해서 보내셨어요? 가루였나요? 아니면 달인 약물이었나요? 달여서 보낸 게 아니지. 약재를 그대로 싸서 집에서 직접 달여 먹으라고 보냈어. 봉지마다 약재가 들어있고 그걸 물에 넣고 달이는 거요. 이 말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즉, 보약은 약재 상태로 우리 집에 배달되었고 그걸 끓이는 건 받은 사람의 몫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 그 약재가 든 봉지에 농약을 넣었다면 그건 약방을 떠난 뒤의 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김영감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어르신, 그 보약에 들어간 약재 목록과 보약을 지으신 영수증, 그리고 어머니가 주문하신 기록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경찰 조사에 필요할지도 몰라서요. 김영감님은 흔쾌히 모든 기록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순자 씨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 양반이 며느리 약 지어주면서 한 첩에 얼마인 줄도 모르고 제일 좋은 걸로만 달라고 했단 말이요.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을 며느리 약에 다 쓰는 사람이 그 며느리를 죽이려고 약에 독을 탄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찾아간 곳은 택배회사였습니다. 저는 그 보약 택배가 정확히 몇 시에 우리 집에 도착했는지, 그리고 그 택배가 도착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택배회사에 문의한 결과 그 택배는 오전 10시 13분에 우리 집 문 앞에 배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아침 9시에 산부인과에 가느라 집을 비웠지요. 즉, 택배가 도착했을 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경 씨는 그 택배가 도착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미경 씨가 그날 우리 집 근처에 와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CCTV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임산부의 몸으로 만삭의 배를 안고 저는 관리소장님께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소장님, 제발 부탁드려요. 우리 시어머니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유치장에 계세요. 이 CCTV가 우리 어머니를 살릴 수 있어요. 제발이요. 다행히 관리소장님은 마음씨 좋은 분이셨습니다. 경찰 협조 요청서가 있으면 정식으로 열람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고, 저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정식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그 CCTV 영상을 손에 넣었습니다. 영상을 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상 속에는 택배가 도착하고 정확히 20분 뒤인 오전 10시 33분, 큰동서 미경 씨가 우리 집 복도에 나타나 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들고 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미경 씨는 택배 상자를 들기 전에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한참을 살폈습니다. 마치 누가 보는 사람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상자를 들고는 종종 걸음으로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이건 직접 끓여 먹이고 싶어서 가져간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무언가를 훔쳐가는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미경 씨는 처음부터 이 보약을 노리고 우리 집에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CCTV 영상만으로는 미경 씨가 보약을 가져간 것은 증명할 수 있어도 거기에 농약을 탔다는 것까지는 증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그 무렵 도련님 민재에게서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민재는 큰아주버님 내외의 집을 드나들며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가 다급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수, 제가 큰형 집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뭔데요, 도련님? 차분히 말해보세요. 제가 큰형 집에 갔는데 큰형수가 베란다에서 뭔가를 황급히 치우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슬쩍 베란다를 봤는데 거기 창고 구석에 농약병이 하나 있었어요. 형수, 큰형 집은 아파트예요. 농사도 안 짓는 집에 왜 농약이 있겠어요? 저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농약? 그 보약에서 나온 것과 같은 성분의 농약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도련님, 그 농약병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절대 들키지 말고 멀리서라도 사진을 찍어주세요. 민재는 다음 날 큰형 집에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큰동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베란다 창고 구석에 숨겨진 농약병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저는 모든 그림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농약병의 라벨에는 보약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종류의 살충제 성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정황 증거일 뿐 미경 씨가 직접 보약에 농약을 탔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사진만으로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상의해 이 모든 정황을 정리한 뒤 경찰에 정식으로 재수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 농약을 미경 씨가 어디서 언제 구입했는지를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그 농약병의 구매 경로를 추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즘은 농약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농약을 사려면 신분 확인이 필요하고 판매 기록이 남지요. 만약 미경 씨가
그 농약을 직접 샀다면 어딘가에 반드시 기록이 남아있을 터였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제 예상을 정확히 적중시켰습니다. 그 농약은 시어머니가 보약을 보내기 정확히 닷새 전에 시 외곽의 한 농약상에서 판매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매자의 이름은 바로 한미경, 큰동서였습니다. 농약상 주인은 진술했습니다. 한 여성이 와서 밭에 벌레가 많아 농약이 필요하다며 살충제를 사갔다고요. 그리고 CCTV에는 명품 가방을 든 미경 씨가 농약을 사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를 손에 쥐고 마침내 그날을 준비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첫째, 미경 씨가 우리 집 문 앞에서 보약을 훔쳐가는 CCTV 영상. 둘째, 미경 씨가 사건 닷새 전에 농약을 구매한 기록과 CCTV. 셋째, 미경 씨 집 베란다에서 발견된 보약에 검출된 것과 같은 성분의 농약병. 넷째, 한약방 김영감님의 증언과 약제 기록. 다섯째, 그 보약이 약제 상태로 배달되어 미경 씨의 손에서 하룻밤을 보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진실은 단 하나였습니다. 미경 씨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보낸 보약을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이 미리 사둔 농약을 탔습니다. 그러고는 그 보약을 자기가 마신 척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연기를 했습니다. 보약을 한 모금만 마셔 죽지 않을 만큼만 독을 조절한 것이지요. 그녀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살인미수범으로 몰아 감옥에 보내는 것. 그리고 동시에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끼던 막내 며느리, 즉 저와 시어머니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향한 시어머니의 정이 막내 며느리에게 쏠리는 것을 견디지 못한 그녀의 질투가 결국 이런 끔찍한 음모로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경찰 대질 조사가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조사실에는 미경 씨, 큰아주버님, 그리고 저와 변호사, 도련님 민재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유치장에 계셨지만 이 조사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될 터였습니다. 미경 씨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환자복을 벗고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녀는 저를 보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동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증거는 이미 다 나왔어. 어머님이 보낸 보약에서 농약이 나왔고 내가 그걸 마시고 죽을 뻔했어. 너는 지금 시어머니 감싸느라 죄 없는 나를 모함하는 거야. 부끄러운 줄 알아. 저는 그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말씀 잘하셨어요. 그럼 제가 하나씩 여쭤볼게요. 형님은 그 보약을 왜 가져가셨죠? 그야. 내가 직접 동서한테 정성껏 끓여 먹이려고 가져간 거지. 그래요? 7년 동안 저를 그렇게 미워하시던 분이 갑자기 왜 그런 정성을 베푸셨을까요? 그리고 정성껏 끓여 먹일 거였으면 왜 우리 집에 와서 가져가셨어요? 그냥 저한테 전화 한 통하면 됐을 텐데요. 동서, 내가 보약 끓여줄 테니 가져갈게라고요. 미경 씨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그 택배가 우리 집에 도착했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 보약이 오전 10시 13분에 도착했는데 형님은 정확히 20분 뒤인 10시 33분에 우리 집 복도에 나타나셨어요. 마치 그 택배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요. 저는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어 아파트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미경 씨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우리 집 택배 상자를 황급히 들고 사라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미경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그냥 가져간 거잖아. 이게 무슨 증거야? 저는 다음 카드를 꺼냈습니다. 네, 가져가셨죠. 그럼 다음 질문이요. 형님 댁은 아파트예요. 농사도 안 짓고 밭도 없으시죠. 그런데 형님 댁 베란다 창고에서 보약에서 검출된 것과 똑같은 성분의 농약병이 발견됐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미경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누가 갖다 놓은 거야. 내가 산 게 아니야.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형님, 그럼 이건요? 변호사가 또 다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시 외곽 농약상의 CCTV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미경 씨가 그 명품 가방을 들고 농약을 사가는 모습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미경 씨의 신분증으로 작성된 농약 판매 기록이 있었습니다. 형님이 그 농약을 사신 날짜가 어머니가 보약을 보내시기 정확히 닷새 전이에요. 형님은 보약이 오기도 전에 이미 농약을 사두셨던 거예요. 이래도 누가 갖다 놨다고 하실 거예요? 조사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당하던 그 얼굴이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그 옆에서 큰아주버님 민철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경아, 이게 다 사실이야? 네가 어머니한테 누명을 씌운 거야? 네가 정말로 농약을 산 거야? 미경 씨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어. 어머님이 미웠어. 나는 이 집 맏며느리야. 그런데 어머님은 늘 동서만 챙겼어. 동서가 임신했다고 한 달치 생활비를 다 털어서 보약을 지어주는데 나는 임신했을 때 미역 한 줄 못 받았어. 나는 평생 이 집에서 찬밥이었다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어. 미경 씨는 발작하듯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동서를 끼고 도는 게 미웠어. 그래서 둘 사이를 갈라놓고 싶었어. 어머님이 살인자가 되면 동서가 어머님을 미워하게 될 테고, 그럼 이 집에서 동서도 끝이라고 생각했어. 그게 잘못된 거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보다 차라리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미경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어머니가 형님한테 미역 한 줄 안 사주신 거 맞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는 표현이 서투신 분이니까요. 하지만 형님, 어머니가 저를 챙기신 건 형님 걸 빼앗아서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냥 가장 약하고 가장 아픈 자식을 먼저 보듬으셨을 뿐이에요. 저는 7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2번이나 아이를 잃었어요. 어머니는 그걸 다 보셨던 거예요. 미경 씨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외로우셨다면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야 하죠. 어머니,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라고요. 그랬다면 어머니는 형님도 똑같이 안아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형님은 그 외로움을 질투로 키웠고 그 질투로 72살 노인을 감옥에 보냈어요. 임신한 동서와 그 뱃속의 아이까지 위험하게 만들 뻔했고요. 형님, 그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조사실은 미경 씨의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큰아주버님은 두 손에 얼굴을 묻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 민재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큰동서 한미경은 살인미수 및 무고, 증거 위조 혐의로 정식 입건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시어머니는 마침내 유치장에서 풀려나셨습니다. 저는 경찰서 앞에서
만삭의 배를 안고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걸어 나오셨습니다. 며칠 사이에 어머니는 폭삭 늙어 계셨습니다. 꼿꼿하던 허리가 더 굽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지요. 하지만 저를 본 순간 어머니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걸음으로 제게 다가오시더니 만삭의 제 배에 가만히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고맙다. 이 애미를 믿어줘서, 이 애미를 살려줘서 정말 고맙다. 저는 어머니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 자그마한 어깨가 제 품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제 어머니예요. 세상에 둘도 없는 제 어머니라고요. 어머니가 결백하신 거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어요. 집에 가요, 어머니. 제가 따뜻한 밥 지어드릴게요.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댁에서 따뜻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못 드신 어머니가 밥을 한술 드시더니 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영아, 이 애미가 이 집에서 며느리 셋을 봤지만 너 같은 애는 처음이다.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진짜 내 딸이야. 저는 그 말에 평생 가난 속에서 짊어졌던 모든 서름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진짜 딸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이라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동서 미경 씨는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미수와 무고, 증거 위조 등 죄가 무거웠지요. 큰아주버님 민철 씨는 아내의 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아내의 죄를 대신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죄인입니다. 제 아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어머니께 이런 누명을 씌우게 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철아, 미경이도 외로웠던 게다. 이 애미가 표현을 못한 죄가 크다. 내가 그의 마음을 더 헤아렸어야 했는데 사람이 외로우면 그 외로움이 독이 되는 법이다. 다 이 애미 탓이지. 다 내 탓이야. 저는 그 말씀에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신을 감옥에 보낸 며느리를 미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외로움을 헤아리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미경 씨는 형을 다 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미경 씨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다지요. 미경아,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이 애미가 너도 똑같이 사랑하마. 다시는 외롭게 두지 않으마. 그 말에 미경 씨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겨울에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7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우리 아이. 저는 아이의 이름을 시어머니의 함자에서 한 글자를 따서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손녀를 안고 또 우셨습니다. 평생을 무뚝뚝하게 살아오신 분이 그 작은 생명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셨지요. 지금 우리 딸은 무럭무럭 자라 벌써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정정하시고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합니다. 명절이면 큰아주버님 내외도 함께 모입니다. 미경 씨는 이제 누구보다 먼저 와서 전을 부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차가웠던 눈빛은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의 일을 떠올릴 때마다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독은 한약방에서 파는 농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서 자라는 질투와 외로움이라는 독이라고요. 그 독은 멀쩡한 사람을 괴물로 만들고 따뜻했던 가족을 산산조각 냅니다. 그리고 그 독을 이기는 약은 단 하나밖에 없더군요.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만약 그날 제가 단 한순간이라도 어머니를 의심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제가 그 조작된 증거 앞에서 주저앉아 버렸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어머니는 죄 없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저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믿음 하나가 결국 진실을 밝히고 우리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그리고 거짓은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도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제 인생을 걸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표현은 서툴지만 속으로 깊이 사랑해주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따뜻한 말 한마디 못 건네는 그 무뚝뚝함 뒤에 숨겨진 진심을 너무 늦게 알아차리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다면 오늘 밤 그분께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한다, 고맙다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자라는 외로움이라는 독을 녹여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 조작된 증거 앞에서도 끝까지 어머니를 믿어드릴 수 있으셨을까요? 그리고 모든 진실을 빌고 용서를 구한 큰 동서를 다시 가족으로 품어주신 우리 어머니의 선택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세상에 묻혀 있는 이런 사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인생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부디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인생사연 우체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